비사회주의 요소 감시 대상 37호. 그 이름은 평양 제1고등학교의 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의 이름이 학교 방송에서 불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명의 친구들이 시선을 피했고 선생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상 검열 문서, 그리고 창밖에서 깜빡이던 검은 차량의 불빛. 그녀의 가족이 지목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실종됐습니다. 남겨진 쪽지엔 단 한 줄. 현지야, 살아남아라. 모든 것이 감시되고 모든 것이 기록되며 한 고등학생의 인생은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는 왜 국가로부터 배척당했을까요? 그 작은 립밤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던 걸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 제1고등학교 교내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교실 앞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죠. 교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서 비사회주의 요소 감시 대상이 발견되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책상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비사회주의 요소 감시 대상 37호 3학년 2반 김현지. 교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어요. 저는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그 시선들을 느꼈죠. 친구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지고 냉담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담임인 박영숙 선생님조차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칠판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다른 학생들도 들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반장인 최민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현지야, 생활총화 회의 때 너를 지적자로 올려야 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최민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산 립밤 때문이래. 남조선 미제 물건 사용 혐의로.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어머니께서 몰래 사다 주신 립밤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철 입술이 터져서 고생하던 저를 보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구해오신 것이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만 써라고 하셨는데 누군가 봤나 봐요. 생활총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교실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40명의 동급생들 앞에서 서 있자니 다리가 떨렸어요. 반장이 차갑게 말했죠. 김현지 동무는 남조선 미제 물건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립밤 하나 발랐다고 이렇게 망신을 주다니.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상검열 안내서라는 제목이 적힌 회색 표지였어요. 옆자리 친구에게 물어보니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그 친구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내서를 펼쳐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상이 불건전한 학생들을 신고하는 방법, 감시하는 요령, 보상 체계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저는 이제 감시당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했던 말이 문제였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 보고 싶다고 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 거였죠. 수진이는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계셨어요. 현지야, 이제부터 집에서도 아무 말하지 마라. 벽에도 귀가 있고 바람에도 입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소에 없던 가로등 하나가 우리 집 앞에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불빛이 우리 집 창문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24시간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평소라면 늦어도 저녁 7시에는 집에 오시는데 그날은 밤이 되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봤죠. 둘째 날 저녁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출장 중이야. 곧 돌아오실 거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어요. 살금살금 나가보니 어머니가 아버지 서랍을 급하게 뒤지고 계셨죠. 서류들을 태우는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거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죠.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시장에 나간 사이 저는 아버지 서랍을 몰래 열어봤어요. 대부분의 서류는 사라져 있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죠.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현지야, 아버지는 내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살아남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제야 실감이 났죠. 저는 그 쪽지를 가슴팍에 꼭 숨기고 울었어요. 오후에 공장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김승만 마이너스 반당 반혁명 혐의로 조사 중.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시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며 살았죠. 그런 아버지가 반당 반혁명이라니.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교감이 제 앞에 종이를 한 장 내밀었죠. 반성문을 써라. 내 아버지의 잘못된 사상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원칙을 어긴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교감은 차갑게 말했죠. 눈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어요. 저는 급히 뒷골목으로 돌아서 집 뒤쪽으로 들어갔죠. 창문 틈으로 보니 어머니가 낯선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김승만의 가족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딸아이는 이미 비사회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찾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보이부 요원들이 떠난 후 어머니가 저를 옷장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현지야, 이제 우리도 위험하다. 아버지가 끌려간 이유를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비사회주의 대상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 가족 전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못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저 때문에 끌려가신 걸까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떠날 것인지를.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반이었던 박지혜가 자살했어요. 3층 교실 창문에서 뛰어내린 거였죠. 그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수업을 듣던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지혜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우린 감옥에 살아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쪽지는 곧바로 압수되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마치 지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더 기괴한 것은 다음날 교무실 게시판에서 지혜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출석부에서도 학급 명단에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죠. 그저 빈 책상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빈 책상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사라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채로 말이죠. 며칠 후 제가 몰래 써두었던 일기장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침대 밑에 숨겨둔 것인데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어머니께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셨습니다. 담임인 박영숙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현지야, 요즘 힘들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선생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도 저를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등굣길에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문 앞에 보이부 요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매일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 카메라가 제게 향할 때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학생 있나? 그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40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김현지, 너는 어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죠. 반장인 최민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에서는 김현지 동무를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민철이를 바라봤지만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현지는 이제 우리랑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우리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제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여행 가방을 꺼내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현지야, 우리 죽기 전에 떠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저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감시당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삶일까요? 지혜처럼 죽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곳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이웃집 김숙희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알고 보니 탈북을 도와주는 연결책이었습니다. 3일 후 새벽 2시 준비되면 신호를 보내세요. 아주머니가 건네준 봉투 안에는 위조된 신분증과 배급표 그리고 이동 경로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제 사진이 붙은 가짜 신분증을 보니 소름이 돋았죠.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박미영이야. 김현지는 오늘로 죽는 거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7년간 불려왔던 제 이름을 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죠.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 어릴 때 좋아하던 단추,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MP3 하나뿐이었어요. 사진도 책도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모두 버려야 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학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저씨의 눈빛에서 저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3층 화장실 벽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여기서 난 인간 아니었어요. 김현지.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마지막 증거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저를 기억해 주겠죠. 새벽 2시 트럭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칸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 혼자 온 중년 남성,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까지.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평양 시내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태어나 자란 곳, 친구들이 있는 곳,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울면 안 돼. 끝날 때까지는 울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죠.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압록강 인근 숲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내자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죠. 한 명씩 따라오세요. 소리내면 모두 죽습니다. 순찰등이 좌우로 움직이는 사이를 피해 진흙밭을 기어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진흙이 온몸을 적셨어요. 저는 이빨을 악물며 참았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모두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물 앞에 서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기를 건너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일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현지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한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진창 속에서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우리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업고 계속 걸었죠. 어머니의 등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탈북팀이 발각되어 체포당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죠. 안내자가 빨리라고 재촉했습니다. 강 건너편의 픽업 지점에 도착했을 때 중국 조력자가 트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트럭에 올라탔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든요. 그러면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 이틀간 야간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어요. 공안의 단속이 심해서 위험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죠. 마침내 한국 영사관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정말 살았어요? 제가 울먹이며 물으니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는 정말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국정원 보호시설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37번이라고 불렸어요. 직원들은 제 어린 나이에 비해 너무 침착하다며 의심스러워했죠. 너 정말 17살 맞아? 담당 직원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저는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했어요. 왜 탈북했나?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나? 가족 중에 간첩은 없나? 저는 지칠 때까지 대답해야 했죠. 자필 진술서를 10번도 넘게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다시 쓰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죠. 가장 힘든 것은 사상검증 질문이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김정은을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또 다른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웠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의 유서를 꺼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순간 담당 직원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우리도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서. 처음으로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밝은 불빛들. 저는 충격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죠.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했다니.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거였어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지신 것 같았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였어요. 북한에서도 탈출하면서도 항상 어머니가 곁에 계셨는데 말이죠. 저는 무서워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곳도 결국 또 다른 감옥인가 싶었어요.
하나원에 입소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또래 탈북 청소년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섞인 그런 눈빛 말이죠. 상담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현지야, 안녕. 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거든요. 37번이 아닌 김현지로 불린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죠. 심리치료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감시탑과 찢긴 교복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며 말씀하셨죠. 현지야, 이제 감시탑은 없어. 내가 자유야. 하나원에서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해라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를 축하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니 모두가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의 한마디였습니다. 현지야, 넌 탈북자가 아니라 생존자야. 그동안 저는 제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향을 버리고 도망친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탈북 연극을 준비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었죠. 연습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쏟아냈어요. 졸업식 전날 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우린 살아있다. 우린 자유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있구나 싶었죠. 이름표 배부식이 있던 날을 기억합니다. 김현지라고 적힌 명찰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삶의 시작인가 보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히 달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을 잊을 수 없어요. 새 교복을 입고 서 있는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말투가 어색해서 친구들이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먼 곳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탈북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학생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신기했죠. 어느 날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는 저의 모습을 나중에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뭔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고 선생님은 제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 주셨어요.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시탑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고 저를 지켜보는 무서운 눈빛도 없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제 울어도 돼.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유로운 일기를 썼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여기서 나는 인간입니다. 북한에서 썼던 마지막 낙서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죠. 저는 드디어 인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트북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지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금 저는 대학생이 되어 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몽을 꿔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꿈을 말이죠. 하지만 깨어나면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이곳이 제 진짜 집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갈 이유는 있습니다. 저처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는 정말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